25년 2월 2일 일요일, 가야 철의 왕국으로 불리는 무역 강국 삼국시대라 하면 그 이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만에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가야지요. 연맹 왕국이었던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신라의 전성기였던 6세기까지 존재했습니다. 꽤 오래 존속했지요.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 시달리긴 했지만 가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가야 연맹의 출발, 가야의 시작은 한반도 남쪽에서 위치한 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안은 마한이나 진한과 같이 소국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어요. 초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건 금관 가야입니다. 금관 가야를 세운 인물은 우리에게도 유명한 김수로예요. 삼국유사에 가야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에는 9명의 족장이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산봉우리인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는 노래를 부르면 왕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이었죠. 족장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금빛 상자가 내려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황금색 알이 6개 들어 있었는데 알을 깨고 6아이가 나왔다고 해요.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수로였어요. 6아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각각 다른 가야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김수로가 세운 금간가야 외에도 대가야, 고령가야 등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가야는 연맹체제였고 김수로가 다스리는 금관가야는 그 연맹체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부의 원천, 철, 가야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하이테크 강국이었어요. 금관가야가 있던 낙동강 하류는 땅이 비옥한 것은 물론이고 철이 무척 많이 나왔어요. 원래 김해라는 이름이 새와 바다를 뜻해요. 그만큼 새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김해 지역에 있는 야산에 가서 강한 자석을 들이대면 쇳가루가 붙어 나올 정도입니다. 양질의 철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철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이었어요. 청동으로 만든 무기랑 철로 만든 무기가 붙으면 게임도 안 됩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단단해서 무기는 물론이고 각종 농기구와 도구로 만들어 활용하기 좋았어요. 게다가 청동기 시대에 청동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물질이었는데 반해 철은 아주 흔했지요. 다만 이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련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온도가 1100도 이상 올라가야 철이 녹기 때문이에요. 가야에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던 겁니다. 가야의 무덤에서 토출된 것들을 보면 사람이 입는 갑옷뿐만 아니라 말이 쓰는 갑옷도 있어요. 그만큼 철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지요. 가야는 뛰어난 철기 제작 기술로 덩이쇠를 만들었어요. 덩이쇠는 뼈다귀처럼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막대 모양의 철판인데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현대 사회가 움직이듯 당시에는 철로 만든 도구가 있어야 생산력이 올라가고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철을 구하기 위해 가야로 몰려들었어요. 금관 가야가 가야 연맹의 수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부했던 철과
철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낙동강 하류를 따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 덕분에 기술 강국이자 무역 강국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 때문일까요? 김수로 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결혼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옥은 아유타국 공주라 알려져 있어요. 아유타국은 지금의 인도에 위치한 나라였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가야가 바다 건너 제법 먼 나라와도 교류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까지. 금관가야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러 온 일본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앞서 백제 근초고왕이 칠지도라는 칼을 일본에 선물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그 칼에도 너희들은 이런 거 못 만들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도 라는 식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야로 유학을 왔던 거지요. 당시 일본은 외로 분리였는데 4세기 말경 이 외가 신라에 쳐들어갔습니다. 신라로서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수도인 경주가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직접 5만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내려왔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고구려 군대가 내려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광개토 대왕은 왜군을 모두 몰아냈어요. 고구려군에 쫓기던 왜군은 금관가야까지 도망쳤지요.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그곳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구려군은 도망가는 왜군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격했어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되자 잘나가던 금관가야는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지금의 고령 지역에 있던 대가야로 완전히 넘어가게 돼요. 광개토 대왕이 가야 연맹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은 셈이죠. 가야는 철을 보유하고 있어 부유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각 나라가 독자적인 권력을 가진 채 끝까지 연맹 왕국에 머물렀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살았다는 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딱히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합쳐야 하나? 영토 확장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현재는 너무 만족스러우면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소홀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가야인들은 철저한 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벌기는 했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가야 연맹은 전성기를 맞은 신라에 의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인 532년,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인 562년에 멸망해 신라에 병합됐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야의 존재감은 삼국에 비해 무척 작습니다. 비록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으나 가야는 앞선 기술과 활발한 무역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무척 높은 나라였어요. 논란의 임나일 분설. 가야 역사를 공부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던 임나일본 부설입니다. 임나일본 부설은 4에서 6세기에 외가 임나 지역에 통치 기구를 세우고 한반도 남부 지역의 일부를 다스렸다는 학설이에요. 가야에 외의 세력 본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백제와 신라도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은 주장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지요. 고대 이미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적이 있으니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의 발달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철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야에는 일본인들이 많았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은 거기에서 비롯된 황당한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일본인들은 가야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가야의 풍부한 철 덩이새를 가져가기 위해 왔던 겁니다. 가야는 당시 화폐처럼 이용됐던 덩이새를 낙랑과 외에 수출했어요. 중개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야에 온 주목적은 기술 공부와 무역이었던 거지요.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 일본 부서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으려 애썼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2010년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임나 일본 부서를 폐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지 않으려면 가야 역사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철의 나라 가야의 빛나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겠지요. 끝.